1944년 3월 12일 오전 6시 47분, 제임스 지미 달튼 상병은 이탈리아 카시노 외곽의 진흙탕 도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주니크스비다. 그는 시속 15마일로 자신의 진지 쪽으로 굴러오는 독일군 장갑 정찰차를 주시했습니다. 그에게는 대전차 무기, 지뢰, 수류탄이 없었습니다. 34 보병사단의 모든 장교들은 그에게 삽 손잡이에 감긴 녹슨 철조망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90초 안에 그 즉석에서 만든 부비트랩은 교리를 완전히 뒤집고 한 중대 전체를 전멸해서 구할 것입니다. 미국 육군 공식 야전 교범은 경장갑을 무력화하는 16가지 승인된 방법을 지정했습니다. 달튼의 방법은 그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대대 지휘부는 인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무단 야전 개조로 그를 2번이나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승인된 방법들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3주 동안 11명의 병사가 죽는 것을 지켜봤을 때 규정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달튼은 철조망을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아침 안개는 리리 계곡에 젖은 솜처럼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SDK FZ-222의 엔진이 기어를 갈아 끼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휘관 해치는 열려 있었고 아마도 모두가 알고 있는 미군 진지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철조망이 그의 손에서 떨렸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지미 달튼은 인디애나 주 게리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는 US 스틸의 용광로에서 일했습니다. 15시간 교대 근무와 용융철을 다루며 6명의 자녀를 위한 집세와 식비를 겨우 감당했습니다. 지미는 중간 자녀였습니다. 그는 학교 대신 철도 조차장에서 오후를 보냈습니다. 어떤 열차 차량이 무엇을 싣고 다니는지, 어떤 연결부가 가장 자주 고장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찾을 수 있는 모든 고철로 임시 수리를 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17살에 그는 전철수로 도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일은 그에게 시스템적으로 사고하고 하나의 실패가 어떻게 다른 실패로 이어지는지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느슨한 연결핀 하나가 6대의 차량을 탈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달아해진 케이블은 끊어져 제동수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재앙이 되기 전에 발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철사, 밧줄, 창의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장비를 사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번째 생일 3개월 후인 1943년 1월에 입대했습니다. 모집과는 훈련, 꾸준한 급여, 그리고 세상을 볼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달튼은 8주간의 기초훈련, 한 번도 쏴본 적 없는 소총, 그리고 북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받았습니다. 1943년 9월, 그가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모집관이 다른 모든 것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 만큼 세상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34 보병사단은 맷돌처럼 이탈리아 반도를 따라 진격했습니다. 모든 마을은 격전지였습니다. 모든 능선에는 독일군 기관총이 있었습니다. 모든 강을 건널 때마다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의 포화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죽인 것은 독일군의 정찰 활동이었습니다. 경장갑차와 하프트랙은 새벽과 황혼에 미군 진지를 정찰했습니다. 그들은 발견한 어떤 병력 집중에도 포병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SDK FZ-222는 독일 국방군에 가장 선호하는 차량이었습니다. 바퀴 4개의 상부가 개방된 구조였고 20mm 기관포와 MG-34 기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 그것은 도주할 만큼 빨랐습니다. 소총 사격을 튕겨낼 만큼 장갑이 두꺼웠고 타이거와 판터가 사용할 수 없는 산길을 다닐 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 진지를 기관포로 휩쓸고 누구도 대응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미국 교리는 정찰 차량을 대전차 소총, 바주카포 또는 지뢰로 교전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아무도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34사단 전체에는
9개의 바주카포가 있었습니다. 대전차 소총은 이미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지뢰는 일상적인 순찰이 아닌 방어 진지를 위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정찰차가 그들의 진지를 파악하고 12시간 뒤 그들을 죽일 포병 사격을 요청하는 동안 죽어갔습니다. 에디 코왈스키 1등병은 1944년 2월 18일에 사망했음. 새벽에 222 차량 한 대가 그의 참호 옆을 지나갔습니다. 코왈스키는 그의 M1 게런드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은 장갑에 튕겨 나갔습니다. 정찰차에 MG34 기관총이 응사했습니다. 코왈스키는 가슴에 3발을 맞았습니다. 그는 20살이었고 피츠버그 출신의 기계공의 아들이었습니다. 달튼과 같은 날 입대했습니다. 마이크 브레넌 병장은 2월 23일에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222 차량이 또 다른 새벽 순찰을 왔습니다. 브레넌은 30야드 거리에서 수류탄으로 차량을 맞추려 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기관포가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달튼에게 전투 진지를 설정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지형을 읽는 법, 그리고 이탈리아 진흙에서 발을 마르게 유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24살이었고 브루클린 출신이며 4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3월 2일에 전보를 받을 것입니다. 루이스 바르가스 상병은 3월 4일에 사망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이 122 차량들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황혼 무렵 중대 진지를 기관총을 난사하며 통과했습니다. 바르가스는 엘파소 출신으로 영어보다 스페인어를 더 잘했습니다. 담배가 3개밖에 남지 않았을 때도 항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엄폐물로 달려가는 것을 기관포가 맞췄습니다. 위생병은 출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944년 3월 초까지 34 보병사단은 6주 만에 정찰 차량으로 인해 47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전투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찰차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미국군은 아무런 대응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달튼은 이 모든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코왈스키와 브레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르가스는 그의 분대원이었습니다. 각각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각각의 죽음은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대대 지휘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대전차 자산을 보존하며 재복급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르가스가 사망한 후 모리슨 대위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화약과 젖은 양모 냄새가 나는 헛간에 20명의 지친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모리슨 대위는 상부 지휘부가 정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군복은 다른 병사들의 것보다 깨끗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사단 본부에서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달 안에 새로운 바주카포가 보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규율을 유지하고 교전 수칙을 따르라고 지시했습니다. 달튼은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리의 철도 조차장은 새로운 장비를 구할 수 없을 때 가진 것으로 임시 방편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정찰차들은 항상 같은 도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빠르지만 예측 가능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한 가지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퀴였습니다. 달튼이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낮은 높이로 차축에 걸릴 만큼 팽팽하게 말입니다. 모리스는 그가 침을 뱉어 공격하자는 제안이라도 한 것처럼 달튼을 쳐다봤습니다. 대위는 야전 교범이 승인된 대차량 장애물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철조망 장애물은 특정 위치와 지원을 요구하는 방어 조치이며 부비 트랩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위님,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대위는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무작위 부비 트랩을 설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산. 달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정찰차들은 계속 왔습니다. 더 많은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승인된 방법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를 요구했습니다. 무단 방법은 철조망, 삽, 그리고 군사재판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1944년 3월 10일 밤, 달튼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222 차량이 첸 이병과 해리슨 이병 2명을 죽였습니다. 첸은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무전병이었습니다. 해리슨은 오클라호마 출신으로 항상 자신의 농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오후 4시에 정찰차가 지나갔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달튼은 자정까지 기다렸습니다. 중대는 카시노에서 남쪽으로 2마일 떨어진 라피도 강 계곡을 따라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북쪽 능선에서는 독일군 진지가 보였습니다. 정찰차들은 연합군 전선에서 약 400야드 떨어진 곳에 평행하게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경로였고 나무로 인한 은폐도 있어 정찰에 완벽했습니다. 그는 보급 창고에서 녹슬었지만 튼튼한 30피트 길이의 철조망 한 뭉치를 집었습니다. 모든 병사가 휴대하는 보급형 접이식 사빈 2개의 참호 도구를 가지고 홀로 나섰습니다. 허락도 지원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3월의 밤은 추웠습니다. 진흙이 그의 군화를 잡아당겼습니다. 북쪽에서 포격 소리가 계속해서 천둥처럼 울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도로는 비어 있었지만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독일군 순찰대도 그곳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곳에서 그를 발견했다면 그는 죽거나 포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2그루의 참나무 사이에서 도로가 좁아지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미군 진지에서는 시야가 좋았고 독일군 쪽에서는 바로 위에 도달할 때까지 시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는 도로 왼쪽 편에 첫 번째 삽을 땅에 박았습니다. 삽을 미군 진지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삼날은 진흙 속으로 6인치 가라앉았습니다. 충분히 깊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을 사용하여 더 깊이 박았습니다. 12인치 깊이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삽은 18피트 떨어진 도로 오른쪽에 박혔습니다. 그는 걸음으로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삽의 손잡이에 3바퀴를 최대한 단단히 감았습니다. 그의 손은 진흙과 녹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철조망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피가 차가운 기운과 섞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철조망을 지면에서 정확히 14인치 높이로 도로를 가로질러 팽팽하게 쳤습니다. 발목 높이도 허리 높이도 아니었습니다. 경장갑차의 차축 높이였습니다. 그는 이 주 전 순찰 중에 파괴된 222 차량을 측정했었습니다. 차량 적재량에 따라 앞 차축은 13인치에서 15인치 높이에 있었습니다. 철조망은 끊어지지 않고 빠른 속도로 차축에 걸려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쪽 끝을 두 번째 삽에 다시 3바퀴 감았습니다. 그리고 당겨서 장력을 시험했습니다. 철조망이 윙윙거렸습니다. 삽들은 고정되었습니다. 너무 느슨하면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너무 팽팽하면 부러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절하고 조이고 다시 시험했습니다. 그가 철조망을 튕기자 노래하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전체 설치에 23분이 걸렸습니다. 그는 설치 후 도랑에 앉아 숨을 고르며 도로를 주시했습니다. 만약 지금 순찰대가 온다면 그는 도망쳐야 할 것이었습니다. 장교가 알게 된다면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아마 더 적은 병사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철도 조차장에서 배운 간단한 계산이었습니다. 위험 대비 보상이었습니다. 그는 철조망을 얇은 진흙층 아래에 묻었습니다. 철조망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으면서도 희미한 빛에서는 보이지 않게 할 정도였습니다. 삽들은 이미 녹슬고 더러워져 버려진 장비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그것들을 직접 봐야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었고 그들이 알아차릴 때쯤에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었습니다. 달튼은 오전 1시 15분에 미군 진지로 기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모리슨 대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단 행위였습니다. 교리를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했더라도 군대에서 처벌받게 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참회 누워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철조망은 그곳에 팽팽하고 보이지 않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찰차는 1944년 3월 12일 오전 6시 43분에 나타났습니다. 달튼은 보초를 서며 통조림에서 차가운 식량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는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짙었습니다. 그때 그는 독특한 독일군 직렬 6기통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SDK FZ-222 차량이 북쪽에서 적당한 속도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600야드 거리에서 차량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 도사에게 지휘관 해치가 열려 있었고 달튼이 추정하기로는 시속 15마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순찰이었고 그들은 교전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500야드. 달튼은 이제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피는 지휘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포수는 경계심보다는 지루함 때문에 20mm 포를 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400야드. 차량은 도로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300야드. 달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공하거나 실패할 것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정찰차가 그들을 찾아내 포병 사격을 요청할 것입니다. 성공한다면 그는 직접적인 명령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젠과 해리스는 이틀 전에 죽었습니다. 그들 전에는 바르가스, 브레네온, 코왈스키였습니다. 사망자 명단이 너무 길었습니다. 200야드. 차량은 아마도 재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고 싶었는지 약간 가속했습니다. 철조망에서 50야드 떨어진 지점. 달튼은 이제 진흙투성이로 빠르게 회전하는 앞바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철조망은 오전 6시 47분에 오른쪽 앞바퀴에 걸렸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바퀴가 잠겼습니다. 차축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추진력은 너무 강했습니다. 시속 15마일은 초당 22피트로 전환되었습니다. 잠긴 바퀴는 회전축 역할을 했습니다. 차량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앞부분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뒷부분이 들렸습니다. 지휘관은 차량이 수직으로 서기 전에 상황을 깨달을 시간이 차에 1초도 안 되었습니다. 차량은 1번, 2번, 3번 구르며 진흙과 찢어진 금속의 파편을 흩뿌리며 도로를 굴러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멈춰 섰습니다. 달튼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M1 소총을 움켜쥐고 잔해 쪽으로 달려갔다. 엄호 사격을 요청하며 소리쳤다. 다른 병사들도 진지에서 쏟아져 나오며 소총을 들었다. 정찰차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바퀴는 허공에서 헛되이 회전했다. 엔진칸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차량 지휘관은 사망했다. 그는 2번째 구르는 동안 차 밖으로 내던져졌다. 그의 목은 부러져 있었다. 총사수는 포탑 아래에 갇혀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운전병은 앞유리를 통해 기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멍했지만 살아 있었다. 달튼이 그에게 가장 먼저 다가갔다. 그 독일군은 아마 22살쯤 되어 보였다. 금발 머리카락은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는 달튼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들었다.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었다. 달튼은 그를 끌어내어 모리슨 일병에게 넘겼다. 이 일병은 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때 달튼은 철사를 보았다. 그것은 여전히 앞차축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녹슨 삽 손잡이 주위에 감겨 있었다. 삽들은 땅에서 뽑혀 20피트가량 끌려갔다. 하지만 철사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달튼은 재빨리 철사를 풀고 감아 올렸다. 그는 아무도 차를 멈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기 전에 배낭에 밀어 넣었다. 모리슨 대위는 6분 뒤에 도착했다. 그는 뒤집힌 정찰차를 보았다. 그리고 달튼을 바라보았다. 모리슨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달튼은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대위님, 이라고 답했다. 그는 도로에 무언가 부딪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모리슨은 잔해 주위를 걸어 다녔다. 그는 지뢰나 바주카포 손상을 찾고 있었다. 그는 말이 되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차량은 전복 손상을 제외하고는 온전했다. 관통 흔적도 없었다. 폭발 흔적도 없었다. 그저 단순히 뒤집힌 매우 파손된 정찰차 한 대뿐이었다. 모리슨 상사는 정찰차가 그냥 뒤집히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달튼은 그에 대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모리슨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독일군은 생포되었고 차량은 무력화되었으며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모리슨은 이 차량을 문서화하십시오 라고 명령했다. 그는 사진과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달튼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정오 무렵 중대의 모든 병사들은 공식적인 이야기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정찰차는 스스로 뒤집히지 않았다. 하지만 달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다. 독일군 포로를 잡았던 모리슨 일병은 오후 2시에 소총을 닦고 있는 달튼을 발견했다. 모리슨은 달튼에게 바깥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달튼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차가 뒤집혔다고 답했다. 모리슨은 지미, 저는 당신의 배낭에서 철사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삽도 보았다고 덧붙였다. 달튼은 소총 닦는 것을 멈췄다. 그는 오랫동안 모리슨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기초 훈련을 함께 받았다. 모리슨도 게리 출신이었다. 사우스사이드 지역이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다. 누군가 이해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였을 것이다. 달튼은 조용히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모리슨은 앉았다. 그는 만약 자신이 가설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그것이 다시 작동할지 물었다. 달튼은 네 라고 답했다. 모리슨은 달튼에게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날 밤 어두워진 후 달튼은 모리슨에게 철사 설치 방법을 보여주었다. 2개의 삽과 30피트의 가시철사, 그리고 300야드 북쪽에 있는 다른 도로 구간이었다. 같은 높이, 같은 장력, 같은 매설 방식이었다. 모리슨은 달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설치했다. 3월 15일까지 6명의 병사들이 이 방법을 알게 되었다. 달튼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모리슨은 한 명에게 말했다. 그 병사는 다른 병사에게 말했다. 모든 군대 부대에 존재하는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소문이 퍼졌다. 장교들이 잠든 후에 속삭이는 대화들이었다. 잭슨 일병은 산 피에트로로 가는 도로에 하나를 설치했다. 오말리 일병은 가릴리아노 강 근처에 하나를 설치했다. 윌리엄스 상병은 독일군이 야간 순찰에 사용하는 길에 하나를 설치했다. 그들 중 누구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들 중 누구도 그것을 문서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실행했다. 두 번째 S데카 FZ-222는 3월 18일에 잭슨의 철사에 부딪혔다. 결과는 같았다. 차는 뒤집혔고 지휘관은 사망했으며 승무원은 부상당했다. 잭슨은 누군가 조사하기 전에 철사를 제거할 만큼 영리했다. 세 번째 차는 3월 21일에 오말리에 덫에 걸렸다. 이 차는 완전히 뒤집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차량을 무력화시킬 만큼 강하게 충돌했다. 승무원들은 차를 버렸다. 3월 25일까지 34사단 구역의 독일군 정찰 활동은 60% 감소했다. S데카 FZ-222들은 여전히 정찰을 시도했다. 하지만 더 느리게 움직였다. 다른 경로를 택하고 더 조심스러워졌다.
무언가 바뀌었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29기갑 척탄병 사단의 클라우스 리히터 중위가 그것을 처음 알아차렸다. 리히터는 정찰 소대를 지휘했다. 세대 S데카 FZ 222와 숙련된 승무원들이었다. 그는 1월부터 카시노 구역에서 순찰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도로를 잘 알았고 미군 진지를 잘 알았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그의 정찰차 세대가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월 27일에 그는 가장 최근의 손실 잔해를 직접 조사했다. S데카 FZ 222, 번호 237이 체르바로 가는 도로에서 뒤집혀 있었다. 지휘관은 사망했고 총사수는 부상당했다. 운전병은 차가 고속으로 갑자기 멈췄다고 주장했다. 리히터는 잔해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앞차축은 휘었지만 온전했다. 지뢰 손상은 없었다. 폭발 잔해도 없었다. 하지만 휠 하우징의 흔적이 있었다. 무언가가 고속으로 차축을 잡았음을 시사하는 긁힌 자국들이었다. 얇고 강한 무언가였다. 그는 휠웰에 박힌 철사 조각을 발견했다. 녹슨 가시철사였다. 표준 보급품이었다. 독일군이나 미군 것일 수 있었다. 하지만 배치는 의도적이었다. 누군가 정찰차의 앞 차축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높이로 도로에 철사를 설치한 것이었다. 리히터는 3월 29일에 사단 정보부에 자신의 발견을 보고했다. 보고서는 회의적이었다. 가시철사가 경장갑차를 멈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무게와 추진력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히터는 주장했다. 세대의 차가 파괴되었고 모두 같은 패턴이었으며 철사를 고려하기 전까지는 모두 설명되지 않았다. 독일 정보부는 생포된 미군 병사들을 신문했다. 그들 중 아무도 올가미 철사에 대해 알지 못했다. 미군 전사자들의 현장 신문에서도 이 전술에 대한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의 교범에 없었다. 그들의 훈련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4월 초까지 카시노 주변에서 활동하는 독일 정찰 부대들은 진행하기 전에 도로에 철사 장애물이 있는지 스캔하라는 상시 명령을 받았다. 정찰차는 절반 속도로 움직였다. 지휘관들은 의심스러운 지형을 검사하기 위해 하차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은 그들의 효율성을 40% 감소시켰다. 미군들은 독일군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진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순찰이 덜 빈번해지고 덜 공격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정찰에 의해 요청된 포격은 절반으로 줄었다. 정찰차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거의 멈췄다. 그리고 여전히 공식적으로 아무도 올가미 철사에 대해 알지 못했다. 모리슨 대위는 1944년 4월 3일에 그것을 알아냈다. 그는 중대의 방어 진지를 검사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윌리엄스 일병이 벌목도로를 가로질러 철사를 설치하는 것을 발견했다. 달튼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설치 방식이었다. 2개의 삽, 차축 높이의 가시철사였다. 윌리엄스는 대위를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모리스는 철사를 보았다. 윌리엄스를 보았다. 그는 걸어가서 직접 장력을 시험했다. 모리스는 윌리엄스에게 이것을 어디서 배웠나? 라고 물었다. 윌리엄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리스는 윌리엄스 일병에게 그것은 명령이다 라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달튼 상병님께 배웠습니다, 대위님 이라고 답했다. 모리스는 한동안 조용했다. 그리고 그는 수첩을 꺼내 설치를 스케치했다. 측정치 각도, 철사 종류를 기록했다. 그는 자신이 지켜보는 동안 윌리엄스에게 설치 과정을 시연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 많은 메모를 했다. 모리스는 윌리엄스에게 몇 개를 설치했나? 라고 물었다. 윌리엄스는 4개입니다, 대위님 이라고 답했다. 모리스는 결과는 어땠나? 라고 물었다. 윌리엄스는 한 번 명중했습니다. 정찰차는 뒤집혔고 독일군 승무원은 생포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모리스는 수첩을 닫았다. 그는 야전 교범은 이 방법을 승인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아닙니다, 대위님 이라고 답했다. 모리스는 달튼에게 즉흥적인 대전차 조치를 추구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네, 알겠습니다, 대위님 이라고 답했다. 모리스는 텅 빈 도로를 내려다보았다. 멀리서 포성이 울렸다.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는 방법이 있었다. 평범한 병사들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모리스는 해가 지기 전에 2개의 설치를 더 보여줘 라고 명령했다. 그는 다양한 지형에 대한 배치 옵션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윌리엄스는 눈을 깜빡였다. 그는 대위님? 이라고 물었다. 모리스는 그것은 명령이다. 일병이라고 말했다. 4월 10일까지 모리스는 중대 구역에 걸쳐 17개의 개별 철사 설치를 문서화했다. 그는 그것을 설치한 병사들을 신문했다. 결과를 기록하고 성공률을 계산했다. 철새 부딪힌 정찰차의 87%가 무력화되었다. 아군 사상자는 없었다. 총 물질 비용은 30피트의 가시철사와 2개의 삽이었다. 이 장비는 이미 보급망에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3페이지 분량의 기술 사양, 전술적 권고사항, 통계적 검증을 담았다. 그는 4월 12일에 그것을 대대에 보냈다. 회신은 4월 19일에 돌아왔다. 보고서는 승인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장애물 설치에 관한 야전 교범 규정을 위반하며 공학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밝혔다. 모리스는 회신을 2번 읽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파일에 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올가미 철사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사상률은 계속 낮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통계는 대대가 영원히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1944년 2월 올가미 철사 설치 전 34 보병사단은 정찰 차량 공격으로 47명의 병사를 잃었다. 올가미 철사가 확산된 3월에는 12명을 잃었다. 4월에는 3명을 잃었다. 사단 구역에서 정찰 차량 목격 횟수는 다음과 같다. 2월에는 147회, 3월에는 89회, 4월에는 34회였다. 독일 정찰대가 요청한 포격 횟수는 다음과 같다. 2월에는 203회, 3월에는 127회, 4월에는 58회였다. 사단 참모 중 누군가가 이를 알아차렸다. 사단 정보장교인 앤더슨 대령은 사상자 보고서를 검토하고 패턴을 발견했다. 그는 4월 말에 수사관들을 전선으로 보냈다. 그들은 이틀 만에 올가미 철사를 찾아냈다. 앤더슨의 반응은 실용적이었다. 그는 교리를 위반하는 방법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의 타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중단 명령도 계속 명령도 없었다. 그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메모와 전선을 향한 외면뿐이었다. 1944년 5월 34 보병사단은 휴식과 재정비를 위해 전선에서 철수했다. 달튼의 중대는 나폴리 근처 후방 지역으로 보내졌다. 그곳에는 실제 침대와 따뜻한 음식이 있었고 정찰차는 없었다. 5월 23일 달튼은 사단 본부로 소환되었다. 그는 가장 깨끗한 제복을 입고 보고했다. 그 제복은 여전히 전쟁을 겪은 것처럼 보였다. 앤더슨 대령이 천막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앤더슨 대령은 달튼 상병에게 당신의 철사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달튼은 말을 시작하려 했다. 앤더슨은 달튼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달튼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앤더슨은 설명했다. 36 보병 사단이 34사단 구역을 인계받을 예정이었다. 그들은 정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했다. 공식 대전차 학교는 3주 과정이었고 군대가 보유하지 않은 장비가 필요했다. 달튼의 방식은 하룻밤이면 충분했고
보급 창고의 재료로 가능했다. 앤더슨은 공식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훈련 세부 사항으로 당신을 배정할 수는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신은 수색 및 저격팀에게 이 방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앤더슨은 우리는 서류상으로 이것을 즉석 장애물 설치라고 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달튼은 1944년 6월에 2주 동안 60명의 병사들에게 올가미 철사 설치 방법을 가르쳤다. 배치, 장력, 은폐, 제거 등 그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모든 세부 사항을 가르쳤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철사가 장갑차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달튼은 뒤집힌 정찰차 사진과 사상자 통계를 보여주었다. 7월까지 이 방법은 세계 사단으로 퍼졌다. 8월까지 그것은 이탈리아 전선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적이 없었다. 훈련 교범에도 없었다. 그저 부대에서 부대로, 병사에서 병사로 전달되는 속삭이는 지식이었다. 보수적인 추정치는 1944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달튼의 올가미 철사 방식으로 43대의 독일 정찰 차량이 파괴되거나 무력화되었다라고 본다. 그 차량들은 수백 번의 포격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 포격은 수백 명의 병사를 죽였을 것이다. 구출된 생명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하지만 300에서 400명 범위에 쉽게 들었다. 공식 문서는 정찰 사상자 감소를 향상된 방어 인식 및 강화된 대전차 능력으로 돌렸다. 달튼의 이름은 어떤 보고서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혁신은 아무런 표창도 받지 못했다. 군대는 그런 방식을 선호했다. 상병 한 명이 공병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임스 달튼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1945년 12월에 병장 계급과 보병 전투 휘장을 받고 제대했습니다. 그에게는 부비트랩에 대한 훈장이 없었습니다. 동료 병사들의 인정이 그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는 인디애나주 게리로 돌아갔습니다. US 스틸은 1946년 1월에 그를 전철수로 고용했습니다. 그는 전쟁 전과 같은 철도 조차장에서 일했습니다. 같은 연결, 장치와 케이블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이스트 시카고 출신의 도로시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1년에 한 번, 3월 12일에 그는 모리슨, 윌리엄스, 잭슨에게서 전화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첸과 브레넌, 바르가스를 기억하는가? 안개와 정찰 차량, 그리고 철조망을 기억하는가? 1963년에 한 군사 역사가가 이탈리아에서 독일 정찰대의 손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44년 초에 설명할 수 없는 차량 전복 증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패턴은 카시노 지역에 국한되었습니다. 그 역사가는 참전 용사들을 인터뷰하여 모리슨을 통해 달튼을 찾아냈습니다. 달튼은 한 번의 인터뷰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방법을 설명하고 날짜와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출판물에 사용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역사가는 그 요청을 존중했습니다. 1965년에 군사역사 저널에 실린 기사는 이 혁신을 제34 보병 사단 내의 신원 미상 부사관들에게 돌렸습니다. 제임스 달튼은 1987년에 63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게리포스트 트리뷴에 실린 그의 사망 기사는 그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으며 US 스틸에서 41년 동안 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기사는 부비트랩, 정찰 차량 또는 구한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시는 그가 이탈리아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방법 자체는 그 남자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도와삼았습니다. 전쟁 후 육군 공병들의 분석은 그 개념을 검증했습니다. 차축 높이의 철조망 장애물은 1949년에 경량 정찰 차량을 무력화하는 승인된 방법으로 공식 교리에 통합되었습니다. 훈련 교범은 이탈리아 전역의 현장 관찰을 그 공로로 인정했습니다. 현대 군대는 여전히 그 기술의 변형을 가르칩니다. 급조 폭발물 대책에는 철조망 기반 차량 함정이 포함됩니다.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현장의 병사들이 본부의 장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혁신이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제안서를 검토하는 위원회나 계산을 실행하는 공병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친구들이 죽는 것을 지켜볼 수 없는 하사들을 통해서입니다. 아무도 더 나은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철조망과 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운 전철수들을 통해서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고도 공로를 요구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그 철조망 기술은 여전히 가르쳐집니다. 그 방법은 여전히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명한 사람은 철도 조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확히 옳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알려지지 않은 역사들과 계속 연결되려면 구독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이야기들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